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에 그야말로 역대급 광폭 리빌딩을 진행 중이죠.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선임된 것에 이어 이강인 선수 영입을 비롯한 6명의 선수가 폭풍 영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투어 도중에 보여줬던 경기력과 결과 많이 아쉬운데요. 특히 음바페 선수의 이적 파동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의 부상 이슈 속에서 공격진 이강인 선수까지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굉장히 무기력하다,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캠퍼스에서 치른 르 아브르 프랑스 클럽과의 경기는 2대0으로 승리했지만 사실 이 경기 르 아브르도 컨디션적으로나 또 기량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파리가 이기는 게 당연한 팀이었고요. 이어진 일본 투어도 사실은 파리의 전력과 위상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당연히 이겨야만 하는 경기들이었어요. 호날두가 뛰었다고 하더라도 알 나스르 분명히 파리보다는 전력이 떨어지는 팀인데 대등한 경기, 어떻게 보면 파리가 질 수도 있었던 호날두의 슈팅 중 하나만 들어갔더라도 패배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결국 0대0으로 비겼고요. J리그 클럽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도 2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 특히 공격력과 결정력에 큰 문제가 드러났어요. 수비적으로도 세레소와의 경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호흡 문제라든지 수비 라인은 조직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공격력이 3경기 연속 좋지 않았다. 알 나스르전 같은 경우도 상대 수비를 거의 공략하지 못했고 세레소전에는 개선된 모습이 있긴 했지만 또 세레소의 수비 라인 자체를 유럽 팀들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일에 인테르와의 경기는 지금까지 프리시즌에 상대했던 팀들보다 더 강한 팀이기 때문에 만약 이 경기에서 또 한 번의 패배, 즉 일본 투어를 모두 무승으로 마친다면 에니케 감독의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M&M 트리오, 지난 시즌까지 파리의 공격을 이끌었던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 중에 메시 선수는 이미 계약을 마치고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음바페도 현재 이적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네이마르 선수조차도 파리는 본인이 남는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각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에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나가는 경우가 된다면 추가적인 공격 보강이 필요한데 아센시오 선수가 왔지만 가짜 9번 자리는 물론이고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도 이렇다 할 조금 번뜩이는 모습 보이지 못했고 그나마 르아브르와의 경기에서 미드필드 영역까지 아우르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강인 선수는 부상으로 빠져있다 보니까 이 일본 투어 기간 중에 파리라는 팀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서 화려한 플레이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특히 아센시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선수냐라는 의구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물론 가짜 9번으로 뛸 때보다 이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에서는 아센시오가 왼쪽 측면에 배치가 되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아센시오가 왼발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꺾어 들어가는 가짜 7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중용되고 있다 보니 특히 성향상으로 봤을 때 왼쪽에 네이마르가 조금은 드리블을 하면서 문전으로 들어가서 골 기회 자체에 기여를 하고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좀 몇잘라 위치까지 내려오면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하는 형태로 플레이를 운영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키미 선수가 오른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오버래핑을 하기 때문에 그 안쪽에는 미드필더 성향이 필요하다라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전술적인 보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센시오가 가짜 9번 역할에 이어 오른쪽 공격수가 아닌 왼쪽 공격수로 배치가 됐어요. 물론 이 왼쪽 공격수로서도 수비수들을 좀 본인 쪽으로 끌어내고 뒤로 빼준 공, 자일의 에메리의 크로스에 이은 진짜 9번 공격수 에키티케의 침투에 따른 골이 나오면서 이 전술적인 그 조정과 또 아센시오의 새로운 역할은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아센시오가 몇 차례 중거 슈팅을 때린 것 외에는 또 한 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J리그 팀을 상대로도 이렇다면은 유럽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진짜 9번이 있는 상태의 경기력은 확실히 이 알 나스르전과 르아브르전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썼을 때보다는 훨씬 나았는데요. 비록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무효가 되긴 했지만 배후에서 넘어온 스루 패스를 에키티케가 이제 이어받아서 1대1 상황에서 깔끔하게 성공시켰던 장면, 오프사이드로 무산이 됐지만 좋은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나온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메짤라 위치에 있던 비티냐의 에키티케 9번 공격수와의 2대1 패스를 통한 침투가 빛났는데요. 이 장면도 에키티케가 상대 수비를 등지고 버텨주면서 백힐 패스를 내주니까 비티냐가 이 사이 공간으로 빠져들어가서 골키퍼와의 1대1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센시오가 이 위치에 있었다면 버티기도 어렵고 연계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센시오도 물론 연계 능력이 있는 선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최전방에서 몸싸움이라든지 피지컬적인 면이 아쉽다 보니까 본인이 일선과 이선을 오가면서 슈팅 기회를 포착하는 유형이지 결국 타깃맨으로선 뛸 수 없다.
지금 은바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바페가 최전방에 뛴다고 하더라도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해리케인과 영입 협상을 하기도 했었지만 무산이 됐고, 지금 회의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이적률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9번 공격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9번 공격수뿐만 아니라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모두 경상가동되기 어렵다면 측면에서 돌파가 되는 윙어까지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센시오가 이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골의 기점이 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그런 크랙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슈팅력과 이제 침투력 그리고 결정력을 갖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온더볼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네이마르 선수가 결국 남아서 뛰더라도 시즌 내내 풀 컨디션으로 뛸지를 보장할 수 없는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강인 선수만 또 시즌 내내 끌고 가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말씀드린 대로 미드필드까지 아우러야 한다면 돌파가 되는 윙어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공신력 높은 매체 RMC 스포르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한국 시간으로 7월 28일 금요일 밤 늦은 시간에 보도한 독점 내용인데요. 바로 프랑스 대표팀의 윙어 우스만 덴벨레 영입을 위해 파리 생제르맹이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영입 협상이 매우 진전됐고 임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요약해서 올린 보도 내용을 보면, 덴벨레가 올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고 해요. 이 5천만 유로 정도를 써서 바르셀로나는 이 선수를 1억 유로 넘게 주고 영입을 했는데 5천만 유로 정도만 써서 데려올 수 있다면 충분히 수지 맞는 장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덴벨레 본인도 파리의 프로젝트에 매료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사실 이 파리가 덴벨레를 원해왔거든요. 다만 이 덴벨레가 오는 것이 은바페가 나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즉 은바페가 있을 때도 덴벨레는 영입이 추진되던 선수이고 프랑스 대표팀의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은바페가 결국 남아도 덴벨레는 온다. 즉 은바페가 나가는 돈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덴벨레의 파리 입단 계약이 매우 근접해 있다. 말씀드린 대로 7월 31일까지만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고 8월 1일이 되는 순간 1억 유로로 바이아웃 금액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7월 31일까지 덴벨레를 영입할 것이다라면 빠르게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 협상을 마무리해야 된다. 바이아웃 금액을 라리가 사무국 측에 이제 예치를 해야만 데려올 수 있으니까 이 소문의 진위 여부, 이 보도의 진위 여부는 며칠 내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은바페가 2024년에 계약이 끝나고 20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 옵션을 쓰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저희가 마르카의 보도를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파리가 원하는 이적료는 2억 5천만 유로지만 지금 2억 3천만 유로까지 레알 마드리드는 낮추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은바페는 파리에 1년 남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내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로 FA 이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기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파리에 지급할 2억 유로 이상의 이제 이적료의 일부, 아마 절반 가까이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돈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은바페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덴벨레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윙어가 주 포지션이기 때문에 은바페는 왼쪽과 최전방을 보잖아요. 물론 오른쪽도 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아니고, 덴벨레는 오른쪽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영입이다. 엔리케 감독의 4-3-4 포메이션은 그럼 어떻게 가동될까에 대한 전망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덴벨레 선수는 오른쪽 측면이 주 포지션이에요. 결국에 이강인 선수가 엔리케 감독 체제의 4-3-3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지금 기용이 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올 선수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도 드리블 돌파력이 좋고 기회 창출 능력, 득점 능력을 두루 갖춘 선수인데 덴벨레도 바로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오른쪽을 기반으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패스하고 컷백하고 크로스하고 슈팅을 하는 선수인데, 그래도 득점보다는 도움에 더 특화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커리어 전체를 봤을 때는 최전방과 2선 공미 역할까지 소화를 했지만 그래도 라이트 윙어로 141경기,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28득점 41도움으로 도움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이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빛났어요. 프랑스의 스타드 렌에서 처음 이제 주목받기 시작해서 2015-16 시즌 아주 어린 나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12득점 5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고, 도르트문트에서도 2016-17 시즌 첫 분데스리가 시즌에 32경기 6득점 13도움으로 1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잖아요. 챔피언스리그 2득점 6도움, 그리고 DFB 포칼 2득점 2도움을 포함한다면 10골에다가 20개가 넘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득점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네이마르가 떠난 바르셀로나가
쿠티뉴, 덴벨레를 영입하면서 이제 막대한 이적료를 투자했는데요. 덴벨레는 그 이후 부상으로 고전을 하긴 했지만 최근 두 시즌은 괜찮았어요. 2021, 2022 시즌에 마침내 좀 부상을 털어내면서 라리가 21경기 만에 1득점 13도움, 이게 또 후반기 만에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지난 2022, 2023 시즌 같은 경우에도 라리가 25경기에서 5득점 7도움, 부상으로 또 쓰러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부상인데요. 바르셀로나 입단과 함께 햄스트링 부상이 생겼고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햄스트링 부상이 발생을 하면서 뛸만 하면 다치고 경기 감각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좀 장기 결장했지 그 전반기에는 굉장히 괜찮았고 2021, 2022 시즌 이제 후반기부터, 즉 2022년 이 1년 동안에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시 이제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파리에 온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윙어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출전 기회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될 텐데, 다만 이강인 선수를 그렇다면 덴벨레의 백업만으로 쓰기 위해 영입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의 자리를 좀 살펴보자면 지금 사실 4-3-3을 쓰고 있지만 명확하게 구동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4-2-3-1에 가깝게요. 3명의 미드필드 중에 2명의 메짤라를 쓰지만 한 명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 명이 박스 투 박스로, 한 명이 후방 플레이메이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플레이할 때는 하키미가 전진하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솔레르, 파비안, 우가르테가 있는 이 오른쪽 메짤라 위치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예 이강인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의 뒷자리에 두고 네이마르, 은바페가 좌우 측면을 커버하게 하는 그런 4-2-3-1 포메이션을 쓸 수도 있다. 덴벨레가 오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 있고, 덴벨레와 로테이션으로도 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최전방에는 에키티케 같은 진짜 9번, 그리고 은바페가 남는다면 뭐 이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은바페가 떠날 경우에는 분명히 진짜 9번으로 영입이 필요해요. 에키티케는 아직 10대의 유망주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믿고 시즌 내내 갈 수는 없고, 아센시오의 가짜 9번은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엔 진짜 9번 공격수, 거물 공격수가 꼭 와야 한다. 은바페를 매각할 경우 은바페가 떠나면서 남은 자금으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검증된 9번 공격수가 올 것 같고요. 왼쪽 측면은 기본적으로 네이마르가 주전이고, 은바페가 남는다면 또 은바페까지 포함을 했지만 네이마르의 백업으로 아센시오가 뛸 가능성이 있고,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가서 이강인 왼쪽, 덴벨레 오른쪽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전천후 백업은 아센시오고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더 주전에 가깝게 출전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가짜 9번 역할에서 아센시오가 썩 괜찮지 않고, 측면 공격수는 아센시오가 주전으로 뛰기 어렵잖아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도 주전 경쟁이 가능하고 10번 플레이메이커 역할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뛸 수 있다. 파비안 루이스도 패스 배급력이 있지만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고, 솔레르 같은 경우도 이 공미가 가능하긴 하지만 측면과 중앙 지역을 아우르는 활동량이 강점인데, 창의성 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가장 뛰어나거든요. 은두루, 자이레, 에메리도 활동량이 좋고, 비티냐 같은 경우도 침투형이니까 공을 소유하고 조율하고 찔러줄 수 있는 선수로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덴벨레 선수가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의 출전 기회가 조금 줄어들고 입지가 약화된다,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 때문에라도 이탈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엔 더더욱이나 측면 자원이 아센시오밖에 남지 않는 가르비라든지 르미나라든지 지금 프리시즌에 투입하고 있는 유망주들을 실제 이런 경기들에 뛰게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오른쪽 메짤라 내지 10번 플레이메이커 자리를 오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즌을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점차 부상에서 회복을 하면서 셀에서 오사카와의 경기 1시간 전에는 축구화를 신고 훈련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8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있을 일본 투어 마지막 경기, 인테르와의 경기도 사실은 선발 출전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아주 호전이 많이 된다면 후반전 일부 시간을 소화하면서 8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북 현대와의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 3차전 경기에 조금은 모습을 확실히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 어떻게 몸을 회복해서 지금 파리가 아시아 투어 기간 내내 보이고 있는 공격력 문제, 무기력한 이 답답한 결정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덴벨레가 결국에는 이 인테르와의 경기 전 현지 시간 7월 31일 바이아웃 5천만 유로 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리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또 이강인 선수는 어떤 공격 파트너와 활약하게 될지, 파리 생제르맹의 최신 소식과 이강인 선수의 모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